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계속해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으로 갈 것 같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란에서 쿠두스군 사령관인 솔레이마니가 폭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쿠두스군 한번 찾아봤습니다. 쿠두스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로 얘기하면 육군 특전사에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특전사가 홀수로 나가는 여단들이 있습니다. 그냥 1공수, 3공수 뭐 이렇게 부르는 부대들. 근데 그 중에 한 여단을 각각의 모든 여단은 특정 지역에 북한의 특정 지역에 낙하합니다. 공수 낙하를 해서 그 지역에서 이제 비정규전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개의 여단은 특정 지역이 지정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여단은 어느 한 여단이 좀 작전을 잘 못하면 그걸 지원하기 위한 예비대로 배치를 두고 있었었죠. 그래서 그 여단을 유지하다가 2000년경인 겁니다. 그때 이제 해외 파병 한참 하고 나서는 이거를 특수 임무단으로 바꿔가지고 해외 파병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로 만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국제 평화단인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갖고 국평단 평화 유지 작전을 하는 건데 이름을 좀 부드럽게 해서 온누리 부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 파병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를 만들고 과거에 특전사 안에 707 특수임무대라고 있었는데 그 부대를 단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같은 여단급까지 올라갔지만 다른 1공수, 상공수보다는 작은 707 여단 특수임무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 육군 특전사는 공개의 숫자는 밝히지 않습니다. 여단들은 북한의 특수한 지역에 떨어져서 작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제평화단은 해외 파병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육군 특전사는 한국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작전을 하지 않고 한국 바깥에서 작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된 우리나라 그 공수 특전 여단의 규모를 보통 한 1000명 조금 안 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금방 계산하시겠네요. 이렇게 백과사전 찾아보면 우리나라 특전단의 육군 특전단의 특전사의 규모를 한 10,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00명이면 보병으로 따지면 일개 사단 규모 정도죠. 미국은 조금 더 크고 우리나라는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란의 쿠두스라고 하는 부대는 한 15,000명인데 해외 파병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다. 그리고 가게 되면은 역시 비정규전을 하니까 우리 특전사랑 비슷한 부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쿠두스군이 아닌 쿠두스 부대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쿠두스 사령부도 좋고 그 사령관이 솔레이마니였는데 계급은 소장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은 10,000명을 지휘함에도 중장으로 돼 있습니다. 좀 인플레가 심한 편이죠 우리가. 그 이란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장이 우리 합참부장 같은 사령관을 하고 이번에 새로 임명된 쿠두스 부대 사령관도 부대장도 완스타고요. 솔레만인가요? 또 헷갈리네. 그 사람은 소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장이 육군에만 7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좀 아니죠. 육해공군 다 합쳐서 7명이나 있고 그중에 이제 해군 공군 빼면 5명이 육군이죠. 우리는 계급이 인플레되어 있다 보니까 특전사령관도 3스타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적은데도. 이제 그 사령관을 미군이 폭사시키니까 이란이 이제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 미사일 정체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아마 북한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일 겁니다. 그 이란에서부터 이번에 쏜 지역 중에 하나가 아르빌인데 아르빌이라고 하는 데는 2003년도에 우리 그 특전 여단을 토대로 만들었던 자이툰 부대 3,000명 규모가 주둔했던 데가 아르빌입니다. 쿠르드족 자치구에 있는 수도죠. 거기에 지금 미군 기지가 있을 텐데 그쪽 근방에 떨어졌고 또 알 아사드인가요? 그쪽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공군 기지가 있는데. 근데 미군 발표로는 미군은 다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란이 이 응전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제가 쿠두스 사령부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좀 한번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관점을 이번에 자꾸 헷갈리네. 그 이란 쿠두스군 사령관의 딸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복수는 누가 하나요? 그러니까 거기 라자냐 이란 대통령이 우리 모두가 이란 국민이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선동적인 용어인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란에서는
이란을 지키는 군인이 희생됐을 때 국가가 보복이나 응전이나 이걸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은 개죽음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 처지로 환치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46명의 장병들이 죽은 게 천안함 사건입니다. 그때 천안함 희생자에 대한 보복을 누가 했나요? 이명박 정부 때죠. 누가 했나요? 안 했죠. 그 다음에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져서 해병 2명하고 민간인 2명이 죽었습니다. 그 보복은, 그 복수는 누가 해야 되나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이끌면 안 됩니다. 그때 천안함 사건 때 기억나는 거는 지금 정부와 색깔을 같이 하는 정당, 그땐 그 사람들이 야당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북한에 대한 응징 보복을 이야기하니까 전쟁하자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편승해갖고 사람들이 와 돌아서 버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복수를 못하는 민족이고 북한이 보기에는 쫄로 보이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게 되면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전략 무기를 선보일 거다 뭐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겁을 줬는데 우리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뭐 김정은 답방해라 북한 비핵화는 전혀 얘기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한국이 급변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라고 하는 건 물론 이란처럼 일일이 다 대응해서 전쟁으로 가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국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을 보호해주지 못하면은 나중에 그 군인들이 국가 내지는 위정자를 배신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모군란도 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극도로 나빠졌을 때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두 가지, 쿠두스 군을 하나 말씀드렸고, 쿠두스 부대에 대해 말씀드렸고, 군인이 희생됐을 때 복수는 누가 하나야 하는 답변에 대답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상당히 국가로서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지금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는 이미 우리 정부에다 공개적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호르무즈 사태가 이제 커져갈 텐데 지금 유엔은 유엔군을 못 만들어요. 거부권 행사하면 못하니까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유엔군 사령부가 있을 뿐이고 그럼 결국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을 연합군을 만드는데 거기에 참전을 할 나라가 누구냐가 이제 핵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한국을 지켜주는데 미국이 어떠한 피해를 입거나 미국이 안보의 위기에 처하면 우리도 미국을 지켜주겠다라고 한 게 상호 방위 조약이었습니다. 그걸 이미 맺어놨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상호 방위 조약을 한국 방위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한미연합사입니다. 한미연합사의 임무는 한국 방어에 한정을 해놓고 그 한미연합사 밑에 한국군 전투부대하고 주한미군 전투부대, 그 다음에 미국에서 파병될 부대는 모조리 한미연합사의 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한미 상호보야 조약이 적용하는 범위는 한반도로 거의 한정을 해놨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강 이북에 동두천에 미 2사단이 주둔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쪽에 있던 미군 부대들이 갑자기 북한이 공격을 받으면은 그거는 미국이 직접 공격을 받은 거기 때문에 미군이 한국에 증파를 한다든가 할 때 미 의회의 동의 없이 바로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인계철선이라고 그랬었죠. 과거에 그 판문점 바로 뒤에 두 개의 OP에도 미군이 근무하면서 거기가 공격을 받으면 바로 2사단이 참전하는 인계철선 역할을 한다 그랬었는데 그러한 부대들을 모두 평택으로 기지를 만들어 보내버린 게 노무현 정부입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칼날 위의 평화라고 이종석 씨, NSC 사무처장 지낸 분이 쓴 책에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이분들은 한미연합사가 미국이 자기 맘대로 북한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봤습니다. 물론 북한이 도발했을 때 미국이 강하게 응전해서 북한이 또 대응을 하고 해서 전쟁 왔다 갔다 하면 전쟁이 커지는 걸 머리에 뒀겠죠. 염두에 뒀겠죠. 그래서 그런 사태를 맞으려면은 한미연합사는 차치하고 그때도 물론 전작권 전환이 나왔지만은 그 인계철선하는 부대들을 빼내야 된다 그래서 글로 빼냈다. 그다음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천안함 사건을 이명박 정부 때 당하면서 연기했던 것이 지금 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받으려고 하죠. 좋습니다. 근데 미국은 미국대로 한미연합사 만들 때는 딸려왔는데
그 후에 가만히 보니까 한 3만 명, 2만 명이 넘는 미군들을 오로지 한국에만 투입하는 게 아깝잖아요. 여기 전쟁 없을 때, 위기 없을 때는 중동에도 보내고 싶은데 못 보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걸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전방에 쭉 이렇게 흩어놓으면은 안 돼, 좀 불편한데 이걸 딱 모아놓으면 한 개 부대 남기고 쫙 뺐다가 들어오고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모아놨길 참 바랬는데 그걸 노무현 정부가 해준 거죠. 그래서 평택에 옮길 때 미군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우리 돈 한 100억 달러 써갖고 만들어준 최신 기지에다가 미군은 이제 필요하면 마음대로 뺄 수 있는 또 그런 오케이도 받았어요. 노무현 정부한테.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미국 부대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이라크 뭐 아프간 갔다가 뭐 다시 본토 갔다가 또 이렇게 순환 배치되는 부대들입니다. 따라서 미 이사단 예하에 여단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다른 부대가 들어오고 어떨 때는 안 들어와서 뭐 주한미군 철수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걸 노무현 정부가 열어준 거죠.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국 방위로만 쓰고 싶지 않은 그러한 필요성과 미국이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갈 걸 염려한 노무현 정부의 필요성이 맞아떨어져서 평택기지가 만들어졌던 건데 근데 그때 그런 걸 받아내면서 미국이 그때 이라크 전쟁에 파병을 하자 그러니까 파병을 결정합니다. 그래야 미국이 들어줄 것 같았으니까. 네, 그래서 파병을 했죠. 3천 명을 파병했는데 그때 뭐가 일어났죠? 전 기억합니다. 김선일 씨라고 하는 한국인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붙잡혀서 그 반미 세력한테 참수를 당한 게 기억납니다. 저는 김선일 씨를 고용했던 분이 나중에 보니까 취재하다 보니까 저랑 같은 동네에서 살았고 학교도 1년 후배라서 각별하게 만났었는데 굉장히 쇼크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때 참 우리 고통스러웠지 않습니까? 이제 호르무즈 파병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현 문재인 정부는 지금 똑같아요. 노무현 정부가 한 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뭐 공수처부터 이런 거 원자력부터 제 기억으로는 거의 똑같아요. 안보 정책까지도. 그래서 지금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평택으로 기지를 완전히 옮긴 다음인데도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한반도를 어떤 위기로 몰고 갈까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 트럼프가 딱 내민 게 뭐예요? 방위비 5배 인상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북한은 계속 핵실험하니까 그러니까 압박 정책을 하니까 아 이거 한반도를 내가 주인이 돼갖고 운전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자기 우리말 듣게 하기 위해서 아마 호르무즈 파병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쯤 동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 청해부대 문무대항급 KDX-2가 파견돼서 작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별로 작전 소요가 요즘은 없거든요. 근데 그 배를 과거 리비아 사태가 났을 때 지중해로 보내갖고 우리 교민들을 싣고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 청해부대에다가 작전 임무를 하나 더 주면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작전.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을 만족시키면서 한반도 운전자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지난 신년사에서 뭐 김정은 꼭 와라 뭐 이런 걸 했던 것 같은데 사태가 이제 바로 바뀌어 버렸죠.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호르무즈에 들어가기 싫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하면서 어떤 외교의 주체성을 얘기했던 우리 문 대통령의 외교력이 드디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겁니다. 이걸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느냐? 못 끌고 가면 어떻게 유연하게 해내느냐? 이걸 잘해냈던 사람들은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도 잘했습니다. 노무현 씨는 애를 먹었죠. 그게 엉망이 돼서 다시 또 그 후에 뒤집어지고 하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 너무 지금 뭐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 개혁도 그렇고 막 법으로 국내법이니까 가능한데 외국과의 관계에서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하겠습니까? 못하게 되면 한반도 운전자로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파병을 결정했을 때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지. 네. 이 외교로 가는 거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은 이렇게 굉장히 순수하게 하나의 방법 길로만 갑니다. 플랜 B, C가 없는 거죠. 플랜 B는 완전히 다르고 C는 또 다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로지 그 한 길을 가다가 그게 덜컥 막히면 또 성실하게 노력해서 뚫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위기에 봉착하다고 봅니다. 조만간 닥쳐올 겁니다. 뭐 정용 실장이 미국 가셨다고 하는데 무슨 결과를 갖고 올지. 근데 저는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고 싶은데 호르무즈 파병하면 됩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에 오는 석유에
70% 가스하고가 다 호르무즈 해협 거쳐오니까 그거 미국이 지켜준 덕택에 지금 온 거거든요. 우리가 지킬 의무도 있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가서 또 그걸 성실하게 잘 해내고 작전을 잘 세우면 오히려 한미 동맹이 강화돼서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인드를 어떤 의지를 갖느냐가 중요한데 문 대통령께서 어떤 북한과의 어떤 대화 계속 뭐 앙천 대소할 일이다 삶은 소대가리다 뭐 오지랖 넓은 중재자 하지 마라 이런 북한을 상대로 그렇게 설득하고 하려고 하는 그 공을 다른 방향으로 쓰게 되면 더 쉽게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 준 건 한미 동맹이고 경제 발전을 해준 것도 한미 안보 동맹이 큰 역할을 했는데 그걸 자꾸 방향을 틀고 있거든요. 그게 길인 줄 알고. 근데 그것이 이제 과연 길인지 아닌지 이제 부딪힐 겁니다. 내치에 실패하게 되면은 뭐 권력을 잃지 않으면은 그럭저럭 버틸 수 있어요. 크게 권력을 잃으면은 뭐 탄핵을 당하거나 뭐 감옥 가거나 뭐 그 정도지만 외교에 실패하면 국가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안보 소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근데 외교는 지금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우리가 작은 나라고 일본조차도 중국조차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미국에 휘둘리죠. 미국조차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세계 외교인데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반도를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임기응변으로 이용하고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통일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했는가 하면 서독이 해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못하는지. 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시험대에 오르는데 저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저희 정치적 선택과 관계없이 한국민이 편하게 살려면 그게 좋거든요. 실패하게 되면 국난이 오게 되면 매우 힘듭니다. 근데 전체적인 구도를 이 외교 정책은요. 우리 저기 그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 집어넣잖아요. 패스워드. 그때 첫 글자나 두 글자 잘못 치고 끝에 걸 아무리 정확하게 눌러도 틀렸다고 나오죠. 공부는 좀 못하다가 뒤에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가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지만 비밀번호나 이런 건 처음 어디 한번 틀린 다음에 뒤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외교가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첫 단추를 방향을 잘못 꽂아놓고 뒤에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헛일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걸 수정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박근혜 정부도 친중으로 가면서 실패했다고 보고 있는데 어쩔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하고 미국이 대결국면으로 가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가 잘할 수 있을지 못하면 어떻게 할지 그때는 플랜 B를 국민들이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거 없이 가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2등 국민, 3등 국가가 됩니다. 그런 걸 좀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지혜를 만들어 놓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